8년 만에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라는 소식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죠. 오르는 게 전기요금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우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가 다음 달부터 우유값을 올리기로 하면서 버터, 빵 이런 연관식품들의 가격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종 생활 물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치솟으면서 물가 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 자세히 짚어보고요. 이 주제도 보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어제 돌아온 채권이자 지급기일을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파산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국유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중국 정부가 개입에 나설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물가 상승이 우려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전기요금에 이어서 우유 가격 인상이 현실화가 됐고요. 우유 가격이 인상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버터나 빵 등 관련 제품들이 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유는 사실상 생필품이지 않습니까? 예. 특히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우유가 바로 생명과도 관계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필품으로 지금 잡히고 있는데요. 서울우유라는 곳, 우리나라 3대 우유 메이커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우유라는 데서 10월 1일부터 자, 우유 제품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우유값이 오르는 것이죠. 이 서울우유란 회사는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증권시장에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장 반응에 별로 눈치를 안 보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우유값이 올라갈 때 종래의 패턴을 보면 서울우유가 올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주식회사 형태로 있는 남양유업이라든지 또는 메일유업 같은 회사가 눈치만 보다가 바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서울우유의 가격 인상은 그 우유값 인상의 신호탄이다. 이런 면에서 우유값이 올라간다. 그럼 우유는 우유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유를 원료로 하는 이제 쿠키라든지 또는 카페라테 같은 또 유제품, 그밖에 빵 같은 식품에도 필수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가격 인상이 우리 국내 물가 상승에 가뜩이나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붓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순간입니다. 2018년에도 우유값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원유값이 워낙에 좀 올랐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르는 원유값이 당시에는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었는데 명분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인상한 거는 원유값이 상당 부분 좀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유값 인상에 따른 우유값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게 서울우유 측의 입장이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우유 시장은 정상적인 이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가 작동하고 있질 않습니다. 수요 공급 원리라는 것은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또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도 해서 시장 차이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되도록 해야 가격에 의해서 생산량도 시장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는 경제학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우리는 이 우유를 이제 우유산업 보호라는 측면에서 원유, 그러니까 낙농업자가 생산을 할 때 생산비가 올랐다고 판단이 되면 그 오른 생산비만큼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또 오른 원유를 이 우유 제조업체들이 무조건 사줘야 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역할은 전혀 없고 결국은 농가에서 가격을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우유 가격이 조정이 되는데요. 2018년에도 한번 이제 소동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원유 가격도 많이 올렸어요. 원유 가격이 올른 것은 생산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또 농식품부라든지 또 일부 식품업계에서는 좀 더 원가 절약을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 우유 가격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세계에서 가장 가격이 높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뭐 우리나라 우유값이 미국의 수준에 비한다면 2배 이상 올라갈 때도 많은데요.
미국 해외를 가서 뭐 생활을 하거나 유학을 갔을 때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그동안 우유를 너무 비싸게 먹었구나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유가 이렇게 높아지면 물가도 오르지만은 결국은 시장 개방이 돼서 2026년부터는 우리가 관세를 철폐해야 됩니다. 그러면 외국산 우유가 왔을 때 싼 우유가 덮치면 결국 국내 낙농업가도 죽고 또 국내 우유 생산업자도 죽는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지금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우유 가격 조정 협의회를 발족을 시켰는데 지금 그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로 해서 그렇게 지금 탄력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우유값이 오르고 전기 그 요금도 오르고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들이 요즘 많이 들려오는데 박사님 그 생산자 물가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비자 물가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예, 물가 지수는 이제 물가를 측정하는 시중의 물가를 측정하는 하나의 인덱스인데요. 거기는 이제 물가라는 것도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이 물가 지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CPI라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그 소비 생활에서 느껴지는 물가를 잡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PI 물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것은 생산자 물가인데요. 생산자 물가는 공장하고 기업체끼리 그러니까 도매 가격, 원 생산 가격을 주고받는 그 생산 제조업체에서 또 다른 제조업체로 물건을 넘긴다든지 이럴 때 적용하는 가격이 생산자 물가거든요. 생산자 물가는 이제 물건이 생산이 되고 나면 나중에 그게 소비자한테 물건이 정가될 때 소비자 물가로 나타나는데 그 시차가 한 달 또는 두세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산자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전년 동기 대비 7% 정도 올랐거든요. 그럼 지금 그래픽에 소비자 물가가 나오는데 소비자 물가도 우리 2.6%로 해서 목표를 넘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억제 목표가 2%죠. 그러면 생산자 물가가 이제 일정 시차 이후에 소비자 물가의 더 상승 요인이 된다. 그런 면에서 물가 불안을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어떤 품목들이 그렇게 올랐나요? 똑같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보다도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해서 모든 제품을 다 하는데요.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하지만 생산자 물가는 기업 간 거래기 때문에 모든 물건을 다 합니다. 여기는 뭐 공업 제품도 있고요. 농업 제품도 이를테면 지금 생산자 물가 중에 오늘 통계를 보니까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시금치, 배추 이런 건데요. 이런 것도 이제 공장도 가격으로 시금치를 어떤 식품 회사에 넘길 때 그때 가격이 생산자 물가에 잡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한두 달 후에 그것이 식품으로 만든 소비자한테 넘어온단 말이죠. 특히 많이 오른 것이 지금 이 농산물 식품 가격인데요. 이것은 이제 계절적 요인으로 작년에 일단 장마 또는 한파 이런 것이 이제 몰아치다 보니까 거기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생산도 좀 부진했고 이런 현상이 뭐 생긴 자연재해적인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특히 그 농수산물 가격은 서민들의 식생활과 가계에 영향을 준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그 직접 말씀하신 대로 월급은 안 오르는데 왜 이렇게 생계비가 오르느냐. 흔히 말하는 생활 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던 그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산업계도 좀 부담인 것 같은데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지고 제조 원가가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제조 원가의 상승,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건을 수입을 해서 그것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이런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인데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국내에서의 이 원가 부담이 커지면 결국 수출 가격도 높아져서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좀 부담이 되는데 가뜩이나 지금 우리 산업계에서는 원유, 철강 저런 제품들은 우리나라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품들이에요. 그런 가격이 올라서 지금 부담을 겪고 있는데 거기다가 국내에서 직접 소비하는 뭐 식품 가격이라든지 우유값 또는 전기값 이런 것이 올라간다면은
전체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죠. 사실 전기값 같은 경우만 놓고 보면요. 3원 올랐지 않습니까? 예. 1kWh에 그 정도 가지고는 그 자체만으로는 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0.00075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에 파급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다른 어떤 제품들의 가격이 오른다. 그다음 우유도 마찬가지죠. 거기다가 또 이제 심리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식품 가격이 올랐으니 물가가 올랐으니 인건비도 올려줘야 된다. 인건비가 올랐으니 제품 가격을 올려야 된다. 제품 가격을 올랐으니 다시 인건비를 올려야 된다는 이런 인플레의 악순환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태가 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어떻게 하면 이 인플레의 심리를 그 고리를 끊느냐. 이것이 우리의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헝다그룹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헝다그룹이 디폴트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고 하는데 이 파산 위기는 불가피할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네, 헝다그룹이 세계 경제에 여전히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다행히 어제 이제 첫 번째 채권 이자 만기가 돌아왔습니다. 이자를 제때 못 갚으면 그것을 이제 우리 경제학적 용어로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고 예. 금융계에서는 부도가 난다 이러는데 그 부도 위기를 메꿨습니다. 이자를 가까스로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뭐 거기는 돈이 기업의 총 역량을 동원해서 현찰을 다 짜내다시피 하고 또 일부는 현물로 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부채 이자 청구 기한을 좀 연장하는 방식으로 간신히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이제 23일 날 부도가 날 수도 있다라는 그 세계의 우려, 그것은 극복을 해냈는데 문제는 지금 계속 채무가 돌아오거든요. 이달 29일에도 있고 지금 그래픽에 보시다시피 기간에 따라서 계속 지금 앞으로 추가로 빚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그래프에 나오는 저 돈을 계속 갚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헝다그룹의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헝다그룹이 갖고 있는 각종 자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치가 좀 평가절하가 많이 돼 있고 최근에 거기다가 그 한 번 회사가 위기가 되면 저것을 현금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회사의 파산 또는 부도는 거의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우려와 또 불안이 정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답은 이제 중국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 헝다그룹을 쪼개가지고 부동산 부문을 국유화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중국 공산당이 입장이 참 난처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헝다그룹이 갑자기 부도가 나게 된 이유는 중국 정부가 가계부채를 갑자기 줄인다 해서 한동안은 방만하게 풀어놨던 금융 규제를 갑자기 하는 바람에 갑자기 대출을 조이면 무너질 수 있는 기업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헝다 기업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중국 공산당의 책임론이 나오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방치하자니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부유 정책 또 신문화 대혁명 예. 그래서 투기의 요인을 좀 줄이자 하는 그런 상황인데 부동산 투기 업체를 또 정부가 도와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고민이 있는 데다가 더더군다나 이 헝다그룹의 쉬자인 창업주는 58년생이죠. 흔히 말하는 58년 개띠생으로 중국에서도 가장 못 사는 세대, 어렵게 고생을 많이 한 세대인데 자수성가해서 돈을 벌어서 공산당이 기부도 많이 했고 예. 최근까지만 해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천안문 광장에 막루에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을 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걸 어떻게 할지 상당히 고민하는데 일단 중국 정부는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정가회나 경제계의 분석으로는 결국은 회사를 해체해서 국유화를 서너 개로 쪼개서 국유화를 시키고 또 여기에 갖고 있는 채권이나 각종 금융기관의 받을 어음 등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의 탕감 제도 정책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중국 내 금융 위기는 상당히 좀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